자, 여러분, 이 코드를 한번 보시죠. 닉네임 1에 한자로 계집여자, 닉네임 2에도 계집여자, 그리고 닉네임 1과 닉네임 2를 같은지 비교 한번 해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짜잔, 펄스죠, 펄스. 왜일까요? 같은 건데. 이 왜 다른지 아시면 중수. 이거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있으면 중수라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에 제가 마소 월간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월간지에 이 계집녀와 계집녀에 대한 에피소드를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게임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 때인데요. 닉네임에 중복이 안 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닉네임이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비서, 한자로 또 여비서. 그런데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당시 데이터베이스에 닉네임 컬럼에 유니크 제약 조건을 걸었고 프로시저에서도 중복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들어갔을까요? 당시 그걸 추적하다가 재밌는 에피소드 같아서 마소지에 기고를 했는데 그 내용 잠시 다뤄보기로 할게요. 자, DB에 똑같은 닉네임이 2개, 유니크 제약 조건이 걸려있는데 중복 가입이 되는 미스터리. 자, 이 테이블 예시입니다. 이렇게 2개의 똑같은 한자의 닉네임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게임 화면에 같은 닉네임이 같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원인은 이렇습니다. 아까 그 코드상에서 2개의 한자가 같아 보였는데 달랐잖아요. 이게 사람 눈에는 같아 보이지만 컴퓨터에는 다른 문자입니다. 유니코드를 확인해 보면 앞에 여자는 유니코드 5973, 뒤에 여자는 호환 한자에 저장된 유니코드 F981. 앞서 이 코드에서 이 2개의 한자가 서로 다른 유니코드였던 거죠. 유니코드 체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니코드가 만들어질 때 전 세계 문자를 담기 위해서 3가지 체계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 통합표준 한자, 그리고 호환 한자, 그리고 이체자. 저희 계집여자 2글자가 통합표준 한자에 하나, 호환 한자에 하나 이렇게 따로 존재했었던 거죠. 호환 한자를 보면 기존의 유니코드 이전의 인코딩,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이미 문자가 있었어요. 의미와 모양은 같지만 코드가 다르게 부여된 유니코드 이전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정의해둔 유니코드 호환 한자 영역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례는 계집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보면 이시 있죠, 이시. 이시도 통합표준 한자에 오얏리, 이게 뭐 자두나무란 뜻이래요. 그리고 성시 이시가 있고, 비율할 때 율, 한자는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니불자랑 아니부자, 쇠금자랑 성시 김시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한자 입력할 때 어떤 입력기를 썼느냐에 따라서 혹은 의도적으로 호환 한자에 있는 문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즉 표준 한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똑같은 모양의 호환 한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걸 개발자 눈으로 구분할 수는 없죠. 이렇게 같아 보이는 한자를 사용하게 되면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시스템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문자라서 오류를 내거나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뭐 피싱 아이디를 만든다든지 내부 계정을 사칭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오용될 수는 있습니다. 즉 잠재적인 보안 리스크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복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저장하기 전에 정규화를 하면 됩니다. 정규화 방법은 크게 NFC와 NFKC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집녀 같은 경우에는 NFKC가 정답입니다. 호환 한자도 표준형으로 변환시켜 주거든요. NFC는 시각적인 모양만 유지하려다 보니 호환 한자를 그대로 둡니다. 반면에 NFKC는 의미가 같으면 표준 한자로 통합시켜 줍니다. 즉 호환 한자에 있는 걸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따라서 닉네임의 중복검사나 검색 기능을 만들 때는 NFKC로 정규화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파이썬으로 정규화하는 예시인데요. 코드 창에서 요거 복사해서 바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그 닉네임 2개 있었죠? 같아 보이는데 다른 거. 자, 유니코드 이 파이썬입니다. 유니코드 데이터 임포트하고 함수를 만듭니다. 유니코드를 정규화하는데 NFKC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유니코드 문자를 한번 찍어 봅니다. 정규화 전에 같은지 여부와 정규화 후에 정규화 함수 호출한 후에 같은지 여부를 이렇게 출력해 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죠. 두 개의 닉네임 유니코드가 다르죠. 정규화 전에는 두 문자가 같지 않습니다. 정규화 후에는 같게 됐습니다. 즉 호환 한자가 통합 표준 한자로 변경된 거죠. 자, 이렇게 이 같아 보이는 한자를 실제 같은 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개발자 면접 보러 가면 단골 질문 있죠? 바로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 이거 모르는 분은 없죠? 기본 개념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막상 면접관이 이걸 메모리 구조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버퍼링 걸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버퍼링 완전히 없애드리겠습니다. 자, 조금만 집중하세요.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탈락 시그널부터 봅시다. 자, 면접관이 물었어요. 프로세스와 스레드 뭐가 다른가요? 보통 이렇게 대답 많이 하십니다.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고 스레드는 그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 실행하는 그 시기 하면서 말끝이 흐려지죠.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발자 면접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아, 이 친구 깊이가 좀 없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와 구조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비유로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넘어갑시다. 프로세스는 집이고 스레드는 그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옆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 집이 같이 무너집니까? 아니죠. 프로세스는 이렇게 완벽하게 독립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독립적인 자원의 단위입니다. 반면에 스레드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죠. 집안에 4명이 산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은 거실, 주방, 화장실 다 같이 쓰죠. 즉 공유해서 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공간은 공유하되 각자 할 일을 한다.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 이제 진짜 기술적인 내용 메모리로 넘어갑시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면접관은 이 단어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먼저 프로세스를 보시죠. 코드, 데이터, 힙, 그리고 스택. 프로세스는
이 모든 메모리 영역을 독립적으로 가져요. 다시 말해 각각의 프로세스는 독립적인 주소 공간을 가집니다. 옆집이랑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세스끼리 대화하려면 IPC와 같은 복잡한 통신이 필요합니다. 반면 스레드는 어떤가요? 코드, 데이터, 힙. 집으로 치면 거실과 주방은 다 같이 씁니다. 공유한다는 거죠. 그런데 딱 하나, 스택은 각각 따로 가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메모리 스택이 따로 있다는 건 독립적인 함수 호출이 가능하다는 말이고, 그 말은 곧 독립적인 실행 흐름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실은 같이 쓰지만 각자의 방은 따로 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왜 굳이 스레드를 쓸까요? 그냥 프로세스 여러 개 띄우면 안 될까요? 여기서 효율성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바로 컨텍스트 스위칭, 즉 문맥 교환 비용이죠. 프로세스를 바꾸는 건 이사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짐 다 싸고 트럭 부르고 이삿집에 가서 짐 풀고, 즉 주소 공간이 바뀌면서 캐시나 메모리 관리가 무겁고 느립니다. 반면 스레드를 바꾸는 건 그냥 방문 열고 거실로 나오는 수준이에요. 공유하는 자원, 즉 거실과 주방 같은 공유하는 자원은 그대로 두고 내 몸만 빠져나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멀티 프로세스보다 멀티 스레드가 처리 속도도 빠르고 자원의 소모도 훨씬 적은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면접장에서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를 물어보면 당황하지 말고 이 4단계로 딱 잘라 말씀하세요. 프로세스는 운영체제로부터 자원을 할당받는 작업의 단위이고, 스레드는 그 안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흐름의 단위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차이는 메모리 공유의 여부입니다. 프로세스는 메모리가 독립적이지만, 세 번째죠, 스레드는 코드, 데이터, 힙 영역을 공유하고 스택만 각 스레드마다 따로 독립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프로세스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면접관이 더 이상 기본 자질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면접관이 호락호락 하지 않죠? 답변을 잘하면 또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 멀티 프로세스와 멀티 스레드 언제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또는 크로메탭은 프로세스일까요? 스레드일까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단골 질문이죠. 그러면 스레드의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스레드의 동기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멀티 스레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데드락을 염두에 둔 자원 경쟁을 염두에 둔 질문이겠죠. 자, 이런 후속 질문들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프로세스와 스레드, 메모리 구조 관점에서 차이점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이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메모리의 계층 구조와 이 저장 장치별 레이턴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나노세컨드를 1초라고 가정하면 하드디스크는 얼마나 걸릴지 한번 보시죠. 자, 최신 NVMe SSD가 메인 메모리인 램보다 약 200배 느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자, 먼저 메모리의 계층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CPU는 아주 빠르죠. 그런데 디스크는 아주 느립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계층의 저장 장치를 두는 것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CPU로부터 L1, L2, 메인 메모리, SSD, 하드디스크 이런 식으로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CPU로 갈수록 속도가 빠르지만 용량이 작고 가격이 비쌉니다. 반대로 CPU와 멀어질수록 용량은 커지고 가격은 저렴해지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메모리 계층 구조라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속도와 용량, 비용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맞추기 위해서 메모리를 여러 계층으로 나눈 구조입니다. 레지스터와 L1, L2 캐시가 빠르다고 해서 모든 저장 장치를 이런 것들만 쓸 수 없겠죠. 용량이 너무 작고 가격이 상당히 비싸니까요. 반대로 가격이 저렴하고 용량이 크다고 해서 전부 다 하드디스크로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빨리 조회해야 될 것은 CPU 가까이 캐시로 두고 큰 용량을 저장해야 되고 자주 조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CPU와 멀리 디스크 쪽으로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계층별 레이턴시 수치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레이턴시라는 것은 요청을 보낸 시점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데이터 크기하고 무관한 접근 자체 고정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메인 메모리, 즉 램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메인 메모리는 레이턴시가 약 100나노세컨드입니다. 참고로 1나노세컨드는 10억 분의 1초입니다. 그리고 빠르다고 하는 NVMe SSD는 약 20 마이크로초입니다. 나노초와 마이크로초, 단위가 다릅니다. 1 마이크로초는 1000나노초입니다. 그리고 SATA SSD는 약 100 마이크로초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HDD는 약 5ms입니다. 여기서도 단위가 달라졌죠. 1ms는 1000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이 각 단위마다 나노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밀리세컨드 이렇게 각 단위마다 1000배씩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NVMe SSD는 메인 메모리에 비해서 약 200배 느립니다. 그리고 SATA SSD는 약 1000배 느리고요. HDD는 약 5만배에서 10만배 정도 느립니다. 여기 이 수치 값들은 계층 간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대표값이며 실제 하드웨어 및 접근 패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피터 노빅 그리고 제프 딘 그리고 콜린 스콧이 정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이 자료인데요. 콜린 스콧이 정리한 자료는 이렇게 연도별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나노세컨드는 너무 작아서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1나노세컨드를 1초라고 환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CPU에 있는 L1 캐시의 레이턴시가 약 1나노세컨드입니다. 이것을 1초로 두면 메인 메모리는 약 1분 40초, 그리고 NVMe SSD는 5시간 30분, 그리고 SATA SSD는 28시간,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약 2개월이 걸립니다. CPU 입장에서는 램을 기다리는 것은 1, 2분이지만 NVMe SSD를 기다리는 것은 5시간이 넘고 HDD를 기다리는 것은 2달 휴가와 같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죠. 참고로 이 랜덤 읽기와 순차 읽기는 다릅니다. 앞서 살펴본 이 수치들은 모두 랜덤 액세스 기준입니다. 자, 랜덤 액세스는 흩어진 위치를 무작위로 접근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매번 새로운 위치로 점프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레이턴시가 지배적인 역할을 합니다. NVMe의 레이턴시는 약 20 마이크로초였죠. 반면에 순차 읽기는 연속된 데이터를 쭉 읽습니다. 한번 접근한 후 스트리밍하는 방식이죠. 이때는 레이턴시가 아니라 스루프, 즉 처리량이 지배적인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NVMe의 초당 처리량은 수 기가바이트입니다. 그래서 NVMe SSD라도 작은 랜덤 접근 1만 번을 하는 것과 아주 큰 파일을 연속적으로 읽는 것은 성능의 차이가 큽니다.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설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실무에서 가끔 하는 오해입니다. 자주 가끔 하는 오해라고 하시죠. 최신 SSD를 썼으니까 충분히 빠르겠지. NVMe가 사실 굉장히 빨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NVMe도 램보다 약 200배 느립니다. 그래서 SSD로 바꿨으니까 버퍼 캐시나 아니면 레디스 같은 공유 캐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계층 간의 격차는 아까 보셨다시피 단위 자체가 다르죠. 나노초, 마이크로초, 밀리초, 메모리, SSD,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자주 참조되는 데이터는 CPU 쪽으로, 즉 위쪽 계층에 두는 것이 성능의 핵심입니다. 즉 메모리 캐시를 사용하면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드웨어가 계속 발전해도 이 메모리 계층 간의 속도 차이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메모리 계층 구조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 속도와 용량, 비용의 트레이드 오프를 맞추기 위해서 메모리를 여러 계층으로 나눈 구조입니다. 그리고 레이턴시는 데이터의 크기와 무관한 접근 자체 고정 비용입니다. 그리고 계층 간 레이턴시는 단위 자체가 다를 만큼 극적입니다. 나노초, 마이크로초, 밀리초. 말씀드렸죠. 2달, 램과 하드디스크의 사이는 약 5만 배 차이가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실무에서 코드 리뷰 시간입니다. 시니어 개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 데이터가 100만 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작성하신 이 API가 데이터가 많아져도 상관없나요? 그랬더니 담당 주니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DB 인덱스를 타겟 설계해서 빅 O 로그 N 수준으로 나옵니다. 속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시니어 개발자가 좋네요.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이중 포문은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이라서 데이터가 조금만 늘어도 서버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리팩토링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똑똑한 주니어죠. 시간 복잡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시간 복잡도를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시간 복잡도와 빅 O 표기법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데이터가 늘어나도 버틸 수 있나요입니다. 먼저 이 개발자들의 흔한 착각. 내 PC에서는 빨랐는데 왜 서버로만 배포하면 느려질까요? 로컬에서 테스트할 때는 데이터가 고작 10개 뿐이니까요. 실서비스에서는 유저와 데이터가 10개가 아니라 1만 개, 100만 개로 늘어나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늘어날 때 연산의 횟수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우리는 시간 복잡도라고 부릅니다. 자, 시간 복잡도와 빅 O 표기법에 대한 개념입니다. 먼저 시간 복잡도는 이 입력하는 데이터 n이 증가할 때 연산의 횟수가 어떤 비율로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수행 시간, 몇 초가 걸렸다, 몇 시간이 걸렸다가 아니라 증가하는 추세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라 데이터가 늘어날 때 얼마나 느려지느냐를 보는 개념입니다. 자, 다음으로 빅 O 표기법입니다. 이 시간 복잡도의 증가율을 표현하는 수학적 표기법입니다. 입력 크기가 증가할 때 수행 시간의 상한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입력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빅 O n 형태로 표현합니다. 여기 아래와 같이 빅 O 1 로그 n, n 제곱 이런 형태가 시간 복잡도를 빅 O 표기법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자, 먼저 O1과 ON을 보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시간 복잡도인데요. O1은 상수 시간입니다. 입력 데이터가 1개든 1억 개든 걸리는 시간이 똑같이 1이라는 것입니다. 1은 1초나 1분이 아닙니다.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O1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대표적인 것이 배열의 특정 인덱스로 접근하거나 해시맵을 검색할 때입니다.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인덱스가 0번부터 쭉 가죠. 이때 특정 인덱스의 번호를 조회할 땐 처음부터 찾을 필요가 없죠. 그 인덱스로 바로 가면 되기 때문에 배열의 요소가 1개든 100만 개든 상관없이 수행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바의 해시맵, 그리고 파이썬의 딕셔너리, 그리고 레디스가 빠른 이유 중에 하나인 레디스 내부의 이 키 밸류의 전역 해시 테이블, 이런 것들이 O1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ON입니다. 입력 데이터가 늘어나는 수만큼 정비례해서 수행 속도가 늘어난다는 개념입니다. 입력이 늘어나면 수행 속도도 똑같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개념입니다. 앞에 있는 이 배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스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배열의 전체 요소를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열의 요소 수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테이블의 풀 스캔입니다. 전체 데이터 수만큼 스캔을 할 때 ON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ON 제곱입니다. 서버를 터뜨리는 주범이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중 포문을 들 수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 n이 늘어나면 이 이중 포문에서는 입력 데이터 n 곱하기 n, 즉 n 제곱이 됩니다. 입력 데이터만큼 내부적으로 또 그 크기만큼 루프를 돌아야 하니까요. 자, 이 실무에서 n이 수만 건 이상으로 커지면 이 n제곱 로직은 성능 문제가 발생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다음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로그 n입니다. 로그 n은 반씩 줄어든다는 개념입니다. 자, 업다운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자, 1에서 100까지 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50보다 큰가요? 아니요. 그러면 25보다 큰가요? 아니요. 그러면 12보다 큰가요? 이렇게 절반씩 줄여나가서 탐색하는 형태가 로그 n 시간 복잡도입니다. 한번 연산할 때마다 탐색해야 할 데이터가 절반씩 뚝뚝 줄어들죠. 약 43억 개의 데이터에서 무언가를 찾을 때 단 32번이면 탐색이 끝납니다. 그래서 로그 43억이면 32가 되죠. 2의 32승이니까 대표적으로 이진 탐색, 데이터베이스의 비트리 인덱스 스캔이 이 로그 n 정도의 시간 복잡도를 보입니다. 참고로 DB는 바이너리 형태는 아니죠. 하나의 노드에 2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DB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로그 n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시간 복잡도의 크기 순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느려지는 거죠. 앞서 봤던 O1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로그 n, 그 다음에 선형으로 증가했던 n, 그 다음에 n 로그 n, 그 다음에 n제곱, n세제곱, 2의 n승, n 팩토리얼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대체로 여기 있는 n 로그 n을 기준으로 이 이상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여기도 상황에 따라서는 on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하면. 그리고 저는 이 시간 복잡도의 크기 순위를 굉장히 빠르게 암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아주 예전인데 그냥 이걸 들여다보면 수식만 봐도 어떤 게 더 느린지를 알 수는 있지만 빠르게 적어야 했을 때는 약간 더듬더듬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1로 n, n로 n, n제, n3, 2n, n 팩토리얼. 다시 한번 1로 n, n로 n, n제, n3, 2n. 이렇게 외우는 순간 아주 막힘없이
암기하고 그대로 작성할 수 있었죠. 네, 별 쓸데기 없는 암기법이었습니다. 자, 앞서 그 시간 복잡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데이터 크기에 대해서 연산의 양. 자, O1은 데이터가 아무리 커져도 일정한 연산량을 보이죠. 로그 N은 자,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N은 말 그대로 입력 데이터만큼 정비례해서 시간 복잡도가 증가하죠. 그리고 N 로그 N, 그 다음에 N제곱. N제곱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데이터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산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죠. 딱 봐도 성능이 안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복잡도의 대표적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O1은 이 배열의 인덱스 접근, 그리고 해시맵, 조회와 삽입, 그리고 스택 Q의 푸시, 팝, 즉 데이터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산 횟수를 보입니다. 다음으로 로그 N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진 탐색,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비트리 인덱스 조회, 그리고 이진 트리 탐색이 여기에 해당하죠. 데이터가 늘어나도 탐색 범위가 절반씩 줄어듭니다. 데이터가 10배 늘어도 3, 4번만 더 하면 끝입니다. 다음으로 N입니다. 테이블, 풀 테이블 스캔, 그리고 폼으로 배열을 전체 순회하는 것. 데이터가 N개이면 N번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N 곱하기 로그 N입니다. 일반적인 정렬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퀵 정렬, 병합 정렬, 힙 정렬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Q에 N개 원소 정렬할 때입니다. 그리고 N제곱입니다. 앞서 봤던 이중 포문이 대표적이고요. N이 1만이면 1억 번 연산하게 됩니다. 서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세제곱입니다. 더 심각하죠. 3중 포문 예를 들 수 있겠고요. 예, 이건 거의 뭐 쓰지 말아야 할 수준이죠. 그리고 2의 N승, 부분 집합 구하기나 피보나치 얘기를 비효율적으로 구현했을 때 2의 N제곱은 N이 이 40만 넘어도 수조 번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N 팩토리얼입니다. 모든 순열 구하기. N 팩토리얼에서는 N이 15만 넘어도 사실상 계산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죠. 자, 그런데 이 O1이라고 무조건 빠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 O1이라고 해서 무조건 빠르다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죠. 이론과 현실의 괴리. 알고리즘 문제에서 O1은 무조건 빠른 거죠. 그러나 실무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연산하는가가 성능을 좌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컬의 메모리에서 ON의 연산이 저 멀리 원격의 네트워크 너머의 DB5 조회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로컬의 N이 원격의 O1보다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로컬에 파이썬 리스트를 순회하는 게 원격지에 있는 레디스, 겟을 호출하는 것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 IO를 감안해야죠. 아무리 빠른 레디스라도 네트워크의 구간 지연을 피할 수 없죠. 그리고 디스크 IO도 감안해야죠. DB 조회는 디스크 접근 또는 OS 페이지 캐시 상태에 따라서 지연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캐시 미스 같은 것도 쓸 수 있죠. 캐시를 찔렀는데, 즉 O1 시간 복잡도였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DB까지 다녀올 때 또 시간이 누적되죠. 그래서 이 빅 O는 데이터 증가에 따른 비용의 증가율이지 절대적인 속도가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실무적으로 마지노선은 N 로그 N 정도로 보시면 무난합니다. 데이터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환경, 예를 들어서 유저나 게시글 같이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N제곱 이상은 시한폭탄으로 간주되어서 대부분 코드 리뷰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크기와 IO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죠. 데이터 N의 크기가 최대값이 10에서 50건 정도로 매우 작게 고정될 수 있다. 그러면 N제곱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죠. 오히려 이럴 때는 복잡한 알고리즘보다 가독성이 좋은 이중 포문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실행되는 배치 잡도 조금 관대한 편에 들어가죠. 그리고 우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로직상 N제곱을 쓸 수밖에 없다면 N 자체를 강제로 제한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건을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페이징 같은 기법을 도입해서 100건씩 나눠서 처리를 하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기획을 우회하는 것이 흔한 해결책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데이터 증가에 따른 성능의 증가 패턴을 예측하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해시맵을 잘 쓰면 ON의 탐색을 O1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시맵은 여기저기 많이 사용되는 효율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쓴 이중 루프가, 즉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 로직이 실 서비스에서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데이터가 늘어나면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뿐만 아니라 IO 비용까지 함께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입니다. 글자만 보면 쉬워 보이죠? 그런데 막상 면접관이 물어보면 반대로 대답하거나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 그 개념을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먼저 탈락 시그널입니다. 동기와 비동기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기는 뭔가
같을 동이라서 뭔가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비동기는 반대니까 뭐 따로 노는 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이게 사전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정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기화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동시를 떠올리는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어원풀이부터 같이 한번 해보시죠. sync, 동기는 같을 동에 시간, 시기의 기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sync, 함께, 그리고 크로노, 시간. 그럼 도대체 무슨 시간을 같이 맞추냐? 바로 앞에 작업이 끝나는 시간과 뒷작업이 시작되는 시간을 맞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앞이 끝나야 뒤가 시작되는 그런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비동기, 뭐 동기의 반대죠. 안일비자.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을 맞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작업이 언제 끝나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간다. 너는 너, 나는 나. 즉, 이 작업의 끝나는 순서를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기는 카페에서 차례대로 주문하고 커피를 받는 걸로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앞사람이 주문이 끝나고 커피를 받을 때까지 뒷사람은 주문도 못하고 멍하니 기다려야 해요. 이걸 기술용어로 블로킹 된다고 합니다. 반면 비동기는 뭡니까? 바로 진동벨입니다. 주문을 하고 자기 자리로 가서 진동벨을 울릴 때 커피를 찾으러 가면 되죠. 즉 동기처럼 이렇게 대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리로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뭐 화장실을 갔다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벨이 울리면 뭐 이걸 콜백이라고 하는데 이 콜백을 받으면 그때 커피를 받으러 가면 되는 거죠. 이게 비동기입니다. 타임라인으로 한번 볼까요? 동기는 A라는 요청을 보내고 A라는 요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가 끝나면 그제서야 B 작업을 시작하는 형태. 이걸 동기라고 하고요. 하지만 비동기를 보시죠. 비동기는 A라는 작업을 요청하고 나서 A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바로 B 작업을 실행해요. 그리고 A 작업이 완료됐을 때 콜백을 받아서 나머지 A의 나머지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비동기는 꽉 채워서 일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동기보다 효율적입니다. 그럼 왜 비동기를 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I/O 작업은 느리고 CPU는 빠르다. 디스크에서 파일을 읽거나 DB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건 CPU 입장에서는 엄청 느린 작업이에요. 이 느린 작업을 기다리거나 비싼 CPU를 놀게 하면 손해겠죠. 그래서 느린 I/O 작업을 요청한 뒤에 I/O 작업이 완료되기를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즉시 다른 일을 또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I/O 작업이 완료됐다는 콜백을 받으면 기존 I/O 작업 이후의 일을 마무리하는 방식이죠. 특히 자바스크립트 같은 단일 스레드 환경에서는 필수입니다. 자, 이 예시들을 한번 보시죠.
참고로 이 예시들은 단일 스레드 혹은 단일 워커라는 걸 전제한 건데요. 뭐 지금은 스레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동기 비동기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자, 서버 관점에서 동기 방식은 DB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까지 다른 거 못하고 멈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비동기는 DB에 찾아줘 해놓고 그동안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론트 관점에서는 동기 방식은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해놓고 서버가 데이터를 다 줄 때까지 화면이 꽁꽁 얼어버리는 거죠. 반면 비동기는 로딩 중에도 화면에서 다른 일, 스크롤 하거나 클릭하거나 뭐 이렇게 화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면접관이 동기와 비동기 차이를 물어보면 딱 이 세 문장으로 대답하세요. 1번. 동기는 요청을 보낸 후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2번. 비동기는 요청 후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콜백을 받으면 그제서야 결과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뭐 그제서야 이런 말은 좀 빼는 게 좋겠죠. 어감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예. 그리고 3번. 비동기는 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I/O 작업의 효율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기본 개념은 완벽히 통과입니다. 근데 면접관이 또 호락호락 하진 않죠. 대답을 잘하면 또 후속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하니까. 그럼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블로킹하고 동기는 같은 개념인가요? 또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인데 어떻게 비동기 처리를 하나요? 그리고 개발할 때 비동기를 동기처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문법, 키워드는 뭐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리고 비동기가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이 비동기가 오히려 안 좋은 상황도 있을까요? 자, 이런 후속 질문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이 후속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우리 다른 개발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개발자 여러분, 오늘은 동시성과 병렬성의 차이입니다. 동시성, 병렬성 둘 다 동시에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두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면 면접에서는 바로 감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동시성은 구조이고 병렬성은 실행이라는 걸 딱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탈락 시그널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동시성은 동시에 처리하는 거고요. 병렬성도 동시에 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말끝을 흐리죠.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발자로서의 답변은 0점입니다. 핵심은 어떻게 동시에 처리하느냐, 그 속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자,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요리사 비유인데요. 먼저 동시성입니다. 요리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양파를 썰다가 물을 끓이다가 다시 파 썰고 혼자 다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일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요리 몇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동시성입니다. 반면 병렬성은 뭡니까? 요리사가 실제로 2명이에요. 불도 2개고요. 한 명은 양파 썰고 한 명은 국을 끓입니다. 이건 진짜로 물리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게 병렬성입니다. 진짜로 동시에 실행되는 거죠.
이제 이걸 CPU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시성은 싱글 코어에서도 가능합니다. 코어가 하나인 상태에서 태스크 A와 태스크 B를 아주 짧은 시간 단위로 쪼개서, 이걸 타임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 단위로 쪼개서 번갈아 가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아주 빠르게 스위칭하는 거죠. 반면 병렬성은 멀티코어가 필수입니다. 첫 번째 코어가 A를 실행하고 두 번째 코어가 같은 그 시간대에 B를 실행하는 거죠. 즉 동시에 두 개가 병렬적으로 실행되는 거죠. 물리적인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해서 진짜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실행되는 겁니다. 하드웨어 지원이 필수죠. 자, 여기 표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동시성과 병렬성이 헷갈리는 이유는 둘 다 동시에 한다처럼 들리기 때문인데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핵심부터 보겠습니다. 동시성은 설계와 구조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 일을 효율적으로 다룰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즉, 여러 작업을 어떻게 나눠서 다룰지, 어떻게 겹쳐서 처리할지를 설계하는 겁니다. 반면 병렬성은 실행과 자원의 문제입니다. 여러 작업이 실제로 같은 순간에 실행되고 있느냐, 즉 하드웨어 자원을 쓰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음 줄 싱글 코어에서 차이가 갈립니다. 동시성은 싱글 코어에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코어가 아주 빠르게 작업 A, 작업 B를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면서 사용자에게는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싱글 코어에서도 동시에 작업하도록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임 슬라이싱, 멀티태스킹 원리죠. 반대로 병렬성은 싱글 코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병렬성은 실제 실행에 대한 문제라고 했죠. 진짜로 동시에 실행하려면 물리적으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자원, 즉 코어가 최소 2개 이상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동시성은 논리적, 병렬성은 물리적입니다. 사례를 몇 가지 보면요. 동시성은 싱글 코어 환경에서 여러 개의 일을 처리하는 멀티태스킹, 그리고 Node.js 아시죠? 이벤트 루프 기반 서버, 그리고 비동기 I/O 처리 같은 게 동시성의 사례이고요. 멀티코어에서 CPU 연산을 병렬로 처리하는 거, 그리고 GPU 병렬 연산, 그리고 비디오 이미지 렌더링 같은 것들이 병렬성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입니다. 딱 3문장으로 끝내세요. 동시성은 논리적인 개념, 여러 작업을 아주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처리해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병렬성은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멀티코어에서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여러 작업을 겹쳐서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하는 구조와 설계의 개념이고, 병렬성은 멀티코어에서 작업이 물리적으로 동시에 실행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동시성은 구조이고 병렬성은 실행입니다. 이 관점을 꼭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처럼 답변을 잘하면 또 후속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답변을 잘하면 이렇게 또 연관되는 질문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먼저 싱글 코어에서 동시성이 왜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병렬성이 무조건 좋은 건가요? 혹은 무조건 빠른가요? 모든 환경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이썬은 멀티코어 환경에서도 스레드가 병렬 처리가 안 된다던데 왜 그런가요?
이건 조금 파이썬을 아시는 분이 답변할 수 있겠죠. 자, 이 답변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 답변들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레이턴시와 스로풋, 즉 지연 시간과 처리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죠. 레이턴시와 스루풋의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자, 잠시 멈춰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은 이 둘의 개념을 정확히 잡아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흔한 착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처리량이 높으면 지연시간, 즉 레이턴시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둘 다 성능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 같은 말 같은데요. 정말 많이 나오는 착각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속도, 그리고 양, 볼륨, 전혀 다른 축이죠. 빨리 처리하는 것과 많이 처리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계속 가보시죠.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레이턴시입니다. 스포츠카 한 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빨리 도착하냐. 즉 빠른 응답 속도. 이게 레이턴시입니다. 반면에 처리량, 즉 스로풋은 1시간 동안 이 고속도로를 몇 대의 차량이 통과했느냐. 이게 처리량, 스로풋입니다. 자, 기술적인 정의입니다. 레이턴시는 단일 요청 관점이에요. 요청 하나가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단위는 보통 밀리세컨드를 사용하고요. 사용자 관점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루풋은 단위 시간당 처리 가능한 요청의 양, TPS나 RPS,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Mbps 같은 단위를 쓰고, 이건 시스템 전체 관점의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레이턴시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지연 시간이 낮을수록 빠른 거잖아요. 스로풋은 처리량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시죠. 빠른 시스템과 많이 처리하는 시스템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로우 레이턴시, 그러나 로우 스루풋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싱글 스레드 API인 경우에는 하나를 처리하는 응답은 굉장히 빠른데 동시에 한 명밖에 처리를 못하니까 스루풋 처리량은 낮죠. 참고로 비동기 고려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처리량은 높은데 레이턴시도 높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또 대용량 배치 시스템의 경우 결과는 늦게 나오지만 하루에 수억 건을 처리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전체 처리량은 높은데 하나에 대한 결과는 느린 거죠. 즉 두 지표는 서로 독립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실무에서 중요한 어떤 목표 질문이 되겠는데요. 언제 레이턴시가 중요하고 언제 스루풋이 중요할까요? 레이턴시가 1순위인 경우는 웹 서비스, 모바일 앱, 결제, 로그인
이렇게 사람이 기다리는 작업은 레이턴시가 최우선입니다. 레이턴시의 주 지표는 P50, P95, P99 레이턴시 같이 지표를 사용하는데요. P50이란 건 전체의 50%, P95는 전체의 95%의 레이턴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가끔 느린 것에도 굉장히 민감하죠. 반면 스루풋이 1순위인 경우는 로그 수집, 스트리밍 처리, 배치 처리처럼 사람이 바로 기다리지 않는 작업에서는 전체 처리량이 더 중요합니다. 핵심 지표는 TPS, RPS 이런 거죠. 초당 트랜잭션 수, 초당 요청 수 이런 거죠. 개별 건에 대한 응답이 조금 느려도 전체가 밀리지 않으면 괜찮은 경우죠. 자, 레이턴시를 줄이는 전략을 한번 보시죠. 즉, 레이턴시, 개별 요청을 더 빠르게 처리하려면 캐시와 CDN을 써서 네트워크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DB나 연산의 반복을 제거해서 응답 속도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을 최적화해서 응답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HTTP 향상된 기술을 써서 통신 오버헤드를 감소시키는 것을 레이턴시를 줄이는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루풋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즉 단위 시간당 더 많이 처리하게 하려면 대표적으로 스케일 아웃이 있죠. 수평 확장, 서버 대수를 수평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I/O 대기 시간을 활용하는 비동기 처리. 다만 CPU 바운드 작업은 비동기보다는 병렬 분산 처리가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요청을 모아서 처리하는 배치와 큐가 대표적인 스루풋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자, 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니 포인트.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X축은 TPS, 그러니까 총 처리량이죠. 초당 처리량이죠. 그리고 Y축은 레이턴시, 응답 시간, 대기 시간, 지연 시간이죠. TPS가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갈 때까지 레이턴시가 일정 수준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인계점이라고 하고 니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레이턴시가 확 증가해 버려요. 이 지점을 니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니라는 얘기는 사람의 무릎처럼 이렇게 꺾였다고 해서 니라고 하고요. 이 시점부터는 요청이 큐에 계속 쌓이게 되고 레이턴시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목표는 최대 TPS가 아니라 이 임계점, 니 포인트 이전의 이 안정 구간을 유지하는 게 이게 진짜 목표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 성능 향상 전략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 레이턴시의 상한선을 정합니다. SLA는 서비스 수준 계약이라는 용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레이턴시 95%의 레이턴시는 200ms 이하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상한선을 정하죠. 사용자가 참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한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스루풋을 늘리는 전략을 고민합니다. 다시 말해 레이턴시 조건을 깨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는 P95가 200ms 이하로 돼야 된다는 조건을 깨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처리하도록 튜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써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만일에 면접에서 이런 질문 받으면 이렇게 딱 대답하시면 됩니다. 레이턴시는 개별 요청의 응답 시간이고 시간 관점이죠. 스루풋은 시스템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요청의 양, 볼륨,
관점이죠. 그리고 레이턴시는 사용자 경험, 스루풋은 서버 용량에 영향을 줍니다. 이 두 지표는 상호 보완적이며 특히 이 포인트 보셨죠? 포화 구간에서는 TPS를 더 올리려고 하면 레이턴시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또 후속 질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웹페이지 로딩 속도를 개선하려면 뭘 줄여야 할까요? 서버의 처리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배치 처리 시 레이턴시와 스루풋의 관계는 오늘 내용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 질문들 충분히 답변할 수 있죠. 성능이란 건 단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레이턴시와 스루풋을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그 관점에서 성능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일반화와 추상화. 면접관이 객체 지향에서 일반화와 추상화의 차이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잠시 멈춰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답변을 하는 분 없겠죠? 추상화는 앱스트랙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일반화는 상속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이 답변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지엽적이죠. 이런 문법이나 사전적 의미 이런 것보다 객체 지향에서 설계의 방향성과 목적 관점에서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화, 영어로는 generalization입니다. 일반화의 핵심은 공통점, 이 공통점을 뽑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 구체적인 것들에서 공통점을 뽑아서 상위 개념을 만드는 것. 여기 비유를 한번 보시죠. 원과 사각형,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너비와 둘레를 구할 수 있다는 도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도형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객체 지향에서 여러 특정 대상들의 공통된 속성을 추출해서 더 넓은 상위 개념, 즉 상위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일반화입니다. 공통점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추상화입니다. 앱스트랙션. 추상화의 핵심은 핵심만 남겨라. 여기서 핵심만 남겨라가 핵심입니다. 이게 말장난 같네요. 복잡한 것에서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숨기는 것. 즉 대상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정보만 남기고 불필요한 속성은 제거하거나 숨기는 거죠. 자, 여기 자동차 운전 비유를 한번 보시죠.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용자에게는 브레이크하고 가속 페달만 노출하면 됩니다. 복잡한 엔진, 원리나 내부 구현은 숨겨서 운전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핵심만 남겨라. 자, 이 추상화는 그 현실 세계를 객체로 모델링 할 때도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서는 학생이라는 객체를 모델링 할 때 학생의 학번 그리고 이름 같은 정보만 가져오면 되죠. 학생의 키나 혈액형 같은 건 강의 시스템이라는 맥락에서는 불필요한 정보인 거죠. 자, 이 두 경우 모두 핵심만 남기고 불필요한 복잡성을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개념입니다. 자, 사고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일반화는 그룹핑, 즉 개별 요소들을 공통점을 뽑아서 상위 개념으로 묶는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추상화는 단순화입니다. 단순화. 내부에 배선, 톱니바퀴 이런 것들은 숨기고 사용자에게는 단순한 기능 버튼만 제공하는 거죠. 사용자는 이 버튼만 누르면 동작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추상화는 복잡한 내부는 숨기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핵심만 노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핵심은 덜 알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단순화하는 사고입니다. 자, 코드로 보는 차이. 파이썬 기준인데요. 자, 일반화는 상속이죠. 이 원이라는 클래스가 도용이라는 클래스로 일반화된 거죠. 그래서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추상화는 인터페이스 또는 추상 메서드 형태로 메서드를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결제의 내부의 결제 방식이나 어떤 외부 시스템과 연동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구현은 숨기고 페이라는 결제 기능만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연동하는 개발자는 페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화는 공통점을 추출하는 거고요. 추상화는 핵심만 남겨서 단순화하는 겁니다. 방향은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올라가죠. 추상화는 상세한 것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핵심 질문은 일반화는 이것들은 같은 종류인가 하는 것이고요. 추상화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말은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하죠. 일반적인 것, 반대로 특수한 경우. 그래서 특수화,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반대말이고요. 추상화는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죠. 일상생활에서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반대말은 구체화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그 결과물은 일반화는 상속, 그리고 부모 클래스가 되겠죠. 그리고 추상화는 인터페이스, 추상 메서드 같은 게 되겠죠. 자, 일반화와 추상화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객체지향 설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사용됩니다. 먼저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이 구현체, 개, 고양이, 소 이런 구체적인 구현체들을 일반화를 통해서 상위 개념으로 묶고 그리고 그 개념에서 다시 추상화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핵심 기능만 노출하는 겁니다.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같은 설계 흐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면접의 모범 답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일반화는 여러 구체적인 개념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상위 개념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추상화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핵심 역할만 노출해서 단순화하는 과정입니다. 객체지향 설계에서는 일반화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추상화를 통해서 의존성을 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짜리죠. 자, 일반화와 추상화 잘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술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개발자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개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중복 요청과 역등성입니다. 이 결제 기능을 만들었는데 유저가 2번 타닥 하고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2번 눌렀다고 해서 결제가 계속 2번 되면 안 되겠죠? 이때 필요한 개념이 역등성이고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역등성 키입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중복 요청 시나리오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즉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또는 유저가 의도하지 않아도 2번 요청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저가 실수로 2번 클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오류로 판단해서 자동으로 재전송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광클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의도치 않게 2번 결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레이어별 방어 전략.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항상 레이어별로 전략을 세우자. 자, 이 중복 요청, 이 방지를 위해서도 레이어별로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레이어를 프론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론트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클릭하면 버튼 비활성화시키기 또는 진행 중인 로딩 스피너 보여주기, 그리고 요청 중이라는 플래그를 따로 둬서 요청 전일 때는 0, 요청 후일 때는 1 이런 식으로 플래그 변경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단 대표적으로 유니크 키 제약 조건이 있죠. 근데 이 프론트하고 데이터베이스 단의 방어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프론트 단에서는 이 세로 고침으로 재전송이 되는 건 못 막죠. 그리고
네트워크 오류로 판단해서 자동으로 재정송시키는 것도 못 막죠. 그리고 DB 단에서 유니크 키 제약을 걸어도 외부 API 호출은 못 막죠. DB는 유니크 제약으로 방어가 되었을지언정 피지사 호출하는 외부 API는 요청이 들어가 버린 거죠. 즉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결제가 안 됐는데 외부의 피지사에는 결제가 돼버린 것이죠. 돈은 두 번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어플리케이션, 즉 API 단에서 방어하는 로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개념이 이 맥등성 키입니다. 자, 먼저 이 맥등성 정의를 좀 보시죠. 영어로는 idempotency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함수와 같이 연산을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결과가 같은 성질을 맥등성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100번 눌러도 엘리베이터는 한 번만 오죠. 네, 쓸데없는 비유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맥등성 아키텍처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맥등성을 구현해야 되는데요. 자,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키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에서 결제 화면에 진입할 때 유니크한 UUID로 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키를 서버에 요청할 때 헤더에 idempotency 키라고 해서 전송합니다. 서버는 요청을 받자마자 이 레디스 혹은 어떤 저장소 혹은 로컬 메모리 뭐 어떤 경우든 환경에 맞게 해당 키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자, 서버 로직 조금 더 자세히 클라이언트로부터 맥등성 키를 받으면 레디스에 확인합니다. 캐시 미스, 즉 키가 없죠. 그러면 결제 로직을 태웁니다. 결과도 저장하고요. 그리고 응답합니다. 근데 만일 이 레디스에 키가 있다. 그러면 로직 실행 안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장된 결과를 반환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제는 한 번만, 돈도 한 번만 나간 것이죠. 100번 요청해도 맥등성 키가 같다 그러면 100번 다 성공을 반환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결제는 한 번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스트라이프 그리고 페이팔 그리고 우리나라 토스 페이먼트 같은 이 국내외 유명한 결제 대행 회사들은 모두 이 맥등성 키를 사용합니다. 자, 이게 토스 페이먼트 개발자 가이드인데요. 여기서 맥등성 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 맥등성 키가 안내되어 있죠. 자, 주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키는 언제 바꿔줘야 하나요? 계속 같은 키를 보내면 같은 주문으로 인식하는데, 자, 그건 이 사용자의 의도가 바뀔 때입니다. 사용자가 아예 새로운 주문을 하려고 뭐 장바구니를 들어갔다가 올 때, 이럴 때 새로 만들어줍니다. 즉, 클라이언트의 의도 단위가 맥등성 키의 변경 단위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메모리에 맥등성 키를 저장했는데 언제 만료시키나요? 뭐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뭐 24시간, 48시간이면 뭐 차고 넘치죠. 뭐 실수로 두 번 클릭한 것이든 네트워크 오류로 재전송된 것이든 이런 중복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API를 설계할 때 이거 두 번 호출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 때 이 설계 패턴을 고려해 보세요. 자, 맥등성 키는 중복을 막는 기술이 아니라 중복이 와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이 유튜브에 싸이 강남스타일 영상이 이 유튜브 조회수에 문제가 됐던 예전의 이슈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정수용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여러 매체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구글 싸이 강남스타일 때문에 유튜브 시스템 교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조회수가 21억 4,748만 3,647에서 멈춰버렸다. 유튜브에 무슨 일이? 자, 강남스타일 사건으로 풀어보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수 자료형의 가이드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영상이 유튜브에 2012년도에 업로드되고 2014년도 6월에 유튜브 사상 최초로 조회수가 20억 뷰가 넘어갔습니다. 이전에 1위였던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는 약 8억 뷰 수준이었는데 강남스타일이 최초로 20억 뷰를 돌파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조회수가 21억 4,748만 3,647에 도달을 하면서 유튜브 조회수가 당시 인트 자료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인트 자료형의 최대 비트인 32비트의 최대값을 넘어서게 되어버렸던 거죠. 당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비디오의 조회수가 32비트 정수를 넘어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싸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굉장하죠. 유튜브의 조회수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조회수가 넘어서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답은 DB 자료형에 있습니다. 자, 자료형의 크기보다 더 큰 숫자가 들어오면 오버플로우가 되는데요.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32비트 인트 자료형을 그대로 뒀다면 거기에서 조회수가 플러스 1로 증가를 했다면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로 뒤집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시죠. 32비트 정수형이라는 것은 비트 수가 총 32개이고 여기에 이진수로 데이터가 기록되죠. 이 중에서 맨 첫 비트는 부호 비트로 사용해서 양수와 음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32비트 정수형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정수의 범위는 2의 31승이고요. 양수의 최대값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뺀 앞에서 봤던
21억 4,748만 3,647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최대값에서 1이 더해져 버리면 모든 자리가 이미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1을 더하게 되면 자리 올림이 끝까지 전파가 되어서 이 부호 비트를 1로 바꿔버리죠. 컴퓨터에서는 이 부호 비트가 1인 것을 음수로,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값은 가장 작은 음수로 해석되어 버립니다. 즉 부호 비트만 0에서 1로 바뀌었을 뿐인데 컴퓨터는 이것을 가장 작은 음수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수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수 자료형을 좀 보겠습니다. MySQL 기준으로. 그 전에 앞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보면 정수 오버플로우가 된다고 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대부분 오버플로우 되지 않고 바로 에러로 막아서 저장을 거부합니다. 포스트그레나 오라클, SQL 서버, 그리고 MySQL의 스트링 모드로 되면 모두 다 오버플로우를 시키지 않고 기본 동작으로 에러를 발생시켜버리죠. 자, 이건 그렇고요. MySQL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 정수 자료용 5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니트는 크기가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128에서 127까지, 그리고 스몰인트는 2바이트로 정수를 표현합니다.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정수의 범위가 -32,000에서 플러스 32,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디엄인트는 3바이트로 정수를 표현하고요. 약 플러스 마이너스 838만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우리 인트 자료형 4바이트 즉 32비트로 정수를 표현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약 21억 정도를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빅인트라고 해서 8바이트로 정수를 표현하는 것은 약 플러스 마이너스 922경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것들은 사인드라고 해서 부호가 있는 정수 표현이고요. 언사인드는 맨 앞 비트를 부호 비트로 사용하지 않고 양수만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그러면 음수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양수의 표현 범위가 2배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인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약 21억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였기 때문에 강남 스타일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unsigned, 즉 음수 없이 양수로만 표현하는 것은 표준 SQL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MySQL의 확장 표현이고요. 다른 DBMS에서는 없는 옵션이므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트와 빅인트의 크기를 한번 실감해 보시죠. 자, 인트 같은 경우 4바이트로 정수를 표현한다고 했고 최대 약 플러스 마이너스 21억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인구의 약 40배 정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글로벌 사용자 엔티티에는 충분한 숫자 범위죠. 다만 굉장히 대용량 트래픽에서 로그 이벤트 처리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싸이의 유튜브 조회수도 부족한 사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빅인트는 8바이트로 정수를 표현하는데요. 최대 약 922경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초에 1씩 더해도 약 2,900억 년이 걸리는 아주 큰 숫자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를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플러스 4바이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참고로 이 int 가로 11로 되어 있는 이 MySQL의 이 표현은 비트의 크기가 아니죠. 이것은 표시폭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즉 출력 자리수의 힌트인 거죠. 제로필과 함께 사용하면 이렇게 자리수가 부족한 부분에 0으로 채워주는 기능이었는데요. 현재는 디플리케이트 되어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유튜브의 조회수도 처음에는 인트로 정했다가 싸이를 만나면서 빅인트로 변경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설계할 때 인트의 21억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먼저 로그 아이디입니다. 사용자의 행동 로그, API 호출 로그, 결제 트랜잭션 로그와 같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로그, 특히 사용자가 굉장히 많고 대용량 서비스일 경우 하루 1억 건 이상 쌓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인트 한계에 도달하는데 21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게시물, 대형 커뮤니티, SNS, 인스타그램, 트위터급의 게시물의 아이디를 인트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한계를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메시지 아이디, 카톡이나 슬랙 같은 메신저의 개별 메시지 아이디를 인트로 정의했다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소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알림 아이디, 자, 푸시 알림, 좋아요, 댓글, 팔로우 알림 같이 알림은 사용자 행동마다 n배씩 정식하죠. 그래서 빠르게 폭증하기 때문에 인트 자료용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 거죠. 강남 스타일이 21억에 도달했죠. 우리 서비스 로그 PK는 언제 21억을 도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지만 아래 컬럼들은 인트로 충분합니다. 사용자 아이디, 국민 메신저급이 아니면 21억 명에 도달할 일이 없죠. 그리고 상품 아이디, 이커머스의 상품 수는 보통 수백에서 수천만 단위에 불과하죠. 그리고 카테고리나 코드 아이디, 아주 작은 숫자 범위로 가능하겠죠. 이럴 때는 오히려 바이트를 더 낮춰서 스몰 인트로 충분한 경우가 있으니 자료용을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엔티티를 가리키는 아이디는 본질적으로 그 상한이 있어서 인트로도 대부분 안전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 로그, 메시지, 대용량 서비스일 경우 이런 것들은 빅인트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무 가이드 정리하겠습니다. 대용량 서비스의 로그성, 이벤트성, 메시지성은 빅인트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하루 데이터 증가량이 수백만 건이 된다 그러면 빅인트 쪽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4바이트의 추가 비용은 1억 로우 기준당 400MB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운영 리스크 대비해서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리고 언사인드 옵션으로 마이너스를 안 쓸 경우 비트 공간을 더 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MySQL에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MySQL 단독 환경이라면 이 음수 없는 ID 컬럼에 언사인드를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언사인드는 표준 SQL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호환성, ORM 처리 이슈가 우려된다면 그냥 표준인 사인드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범위가 커지면 테이블을 수정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운영 중에 1억 로우 테이블에 인트를 빅인트로 변경할 때 테이블에 락이 걸리고 롱 트랜잭션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트는 4바이트 약 21억까지 강남 스타일이 도달했던 그 숫자까지 한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정수 자료형은 타인인트, 스몰인트, 미디엄인트, 인트, 빅인트, MySQL 기준으로 5개 있죠. 크기와 범위를 알아두시면 오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엔티티는 인트로 충분하고 대용량 서비스일 경우 이벤트, 로그, 메시지 같은 것은 빅인트를 고려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N티어 아키텍처, 레이어드 아키텍처.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3티어, OSI 7 레이어, 클라이언트 서버. 자, 이 티어하고 레이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티어와 레이어 이 둘을 확실히 구분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3티어가 보편적인데요. 과거 한때 2티어가 일반적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티어가 무엇일까요? 자, 티어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계층. 자, 여기서 핵심은 물리적 분리입니다. 우리 보통 탑 티어라는 말을 하죠. 그 티어하고 같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 서버,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죠. 자, 이런 구조가 3티어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면 레이어는 무엇일까요? 티어와 뭐가 다를까요? 자, 레이어는 소프트웨어 구성을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나눈 구조를 말합니다. 앞서 티어는 물리적이었죠. 레이어는 논리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자, 이렇게 하나의 소프트웨어 내에서 논리적으로 나눈 형태를 레이어라고 합니다. 자, 티어와 레이어 비교표입니다. 자, 원래 뜻은 비슷합니다. 어떤 층, 계층. 자, 핵심적인 게 티어는 물리적 관점에서 분리, 레이어는 논리적 관점에서의 계층 분리. 이 부분이 둘의 구분점입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서버, 프로세스, 네트워크 호출, 클라이언트 서버,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계층이 분리된 것을 티어라고 하고요. 같은 소프트웨어 안에서 논리적으로 계층을 나눠서 함수 호출 형태로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서로 함수 호출 관계로 분리되는 것을 레이어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티어와 레이어의 구분이 학문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구분된 개념은 아닙니다. 학술적으로든 업계에서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지금은 3티어가 대세죠. 그러나 한때 2티어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2티어 팻 클라이언트 시대라고 했는데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비주얼 베이직이나 델파이, 파워빌드 같은 것으로 구현체를 만들었는데요.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PC에 설치형 데스크톱 프로그램으로 설치가 되어서 DB하고 직접 연동하는 구조, 2티어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었죠. 그런데 2티어가 문제가 있었죠. 보안적인 문제, 유지보수 문제, 확장성 문제. 클라이언트가 DB하고 직접 연결되다 보니까 보안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업무 로직이 클라이언트에 다 있다 보니까 로직이 조금만 변경되어도 클라이언트에 다시 배포를 해야 됐죠. 그리고 확장성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티어가 등장했습니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자, 3티어의 핵심은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어플리케이션 서버 계층이 추가된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업무 로직을 담당하고 DB 커넥션 풀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트랜잭션을 관리하고 클라이언트와 DB 사이의 보안과 기능의 경계 역할을 했었죠. 자, CS 기반 3티어가 턱시도, 코바, 컴플러스, 초기 EJB 같은 구현체가 있었고요. 웹 기반의 3티어는 웹로직, 웹스피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바일, 웹 모바일 시대입니다. 자, 웹 모바일 시대 와서는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과거 팻 클라이언트였던 게 브라우저로 클라이언트가 대부분 되면서 씬 클라이언트가 됐죠. 그러나 한때 과도기적으로 리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액티브엑스, 플래시, 자바 애플릭 같은 것으로 브라우저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시도를 한 것들이 많았죠. 그러나 2010년대 와서 HTML5가 표준화되면서 액티브엑스가 퇴출이 되고 브라우저가 진정한 씬 클라이언트로 자리매김을 했죠. 그리고 스마트폰 앱도 클라이언트의 한 형태로 나오는 시대가 됐죠. 지금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REST API, GraphQL 같은 통신 기술로 거의 표준화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 브라우저 프론트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되었죠. 자, 그래서 현대 아키텍처를 N티어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DB 사이에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고 그 사이에 캐시가 있을 수도 있고 MQ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티어라고 하고요. 3티어 이상으로 계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죠. 자, 그러나 티어가 늘어날수록 유연성, 복잡성이 늘어납니다. 적절한 수준의 티어 구성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 프론트 기술인 리액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슈퍼베이스로 마치 바로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죠? 2티어일까요? 자, 비록 코드는 리액트에서 마치 쿼리를 하는 것처럼 작성을 하지만 실제로는 중간에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동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액트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계층을 이용하는 거죠. 결국 3티어 구조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티어는 물리적 계층 분리, 레이어는 논리적 역할 분리. 과거 한때 2티어, 팻 클라이언트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3티어가 대세고요. 요즘에는 N티어까지 확장을 하는 추세죠. 그리고 슈퍼 베이스로 연결하는 것은 2티어가 아니다. 중간에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다. 자,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몇 티어일까요? 그리고 코바, 디컴은 사라지고 REST API가 살아남은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슈퍼베이스 같은 바스 서비스, 백엔드 애저 서비스를 쓰면 백엔드 개발자가 필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웹의 상식 시간입니다. 개발자 여러분, 인터넷과 웹, 이 둘이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내일 당장 면접관이 면접을 볼 때 인터넷과 웹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이 헷갈리는 개념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퀴즈로 감을 잡아보죠. 첫 번째, 인터넷 선이 끊기면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건 누구나 압니다. 그럼 반대로 웹 브라우저가 없으면 인터넷을 아예 못 쓸까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쓸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과 웹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먼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한마디로 고속도로입니다. 전 세계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연결해 놓은 거대한 망이죠. 헤드 케이블, 라우터, IP 주소 이런 것들로 연결된 기반 시설, 즉 인프라 그 자체를 말합니다. 서비스가 아니라 환경인 거죠. 그렇다면 웹은 뭘까요? 웹은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택배 트럭 같은 겁니다. 인터넷이라는 도로 위, 그 도로 위에서 HTML 문서를 싣고 나르는 서비스인 거죠. 중요한 건 이 도로, 인터넷이라는 도로 위에는 웹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메일을 나르는 우편 트럭, 파일을 전송하는 파일 트럭, 게임을 위한 게임 트럭. 웹은 인터넷 위에 올라간 수많은 서비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웹이 없던 시절, 즉 웹이 발명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인터넷을 쓰고 있었습니다. 브라우저 없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명령어를 쳐서 채팅도 하고 파일도 받고 다 했습니다. 지금 보면 많이 불편해 보이죠? 하지만 그때는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즉 웹이 없어도 인터넷은 멀쩡히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약 딱 두 줄로 요약합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웹은 그 도로 위에서 문서를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이제 어디 가서 인터넷이랑 웹은 다르지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편리한 웹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웹의 아버지 팀 버너스리와 웹의 탄생 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인터넷과 웹은 다르다고 배웠죠. 인터넷은 도로, 웹은 그 위를 달리는 트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트럭, 즉 웹은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처음 설계했을까요? 재밌게도 웹은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물리학연구소에서 탄생했습니다. 시계바늘을 1989년으로 돌려봅시다. 여기는 스위스에 있는 선,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입니다. 전 세계에 천재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쓰는 컴퓨터가 다 달랐어요. 누구는 IBM, 누구는 맥킨토시, 누구는 넥스트. 내가 논문을 써서 옆방 동료한테 주려고 해도 제 컴퓨터에선 그 파일이 안 열리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연구 결과가 서랍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죠. 말 그대로 혼돈이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한 젊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팀 버너스-리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컴퓨터 기종에 상관없이 모든 정보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는 없을까? 그는 이 아이디어를 상사에게 제안서로 냅니다. 상사는 그걸 보고 이렇게 메모를 남겼죠. Vague but exciting. 즉 모호하지만 흥미롭군. 상사는 반대하진 않았지만 확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호했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꿉니다. 팀의 아이디어는 기존에 있던 두 가지 기술을 합친 것이었습니다. 이미 깔려있던 인터넷이라는 도로망, 그리고 문서를 클릭하면 다른 문서로 이동하는 하이퍼텍스트. 이 둘을 합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주고받자. 그래서 탄생한 이름이 바로 월드와이드 웹, 줄여서 WWW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웹은 상업 서비스가 아니라 연구자들의 협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1990년 12월 20일 드디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웹사이트가 탄생합니다. 주소는 info.sun.ch. 지금 보면 그림도 없고 촌스럽죠.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쓰는 네이버, 구글, 유튜브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클릭 한 번으로 다른 사람의 논문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혁명이었죠. 팀 버너스-리가 진짜 위대한 이유는 웹을 발명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결정 때문입니다. 1993년 그는 웹의 모든 소스 코드를 로열티 프리, 즉 공짜로 전 세계에 풀어버린 겁니다. 누구나 웹사이트를 만들고 브라우저를 개발할 수 있게 허락한 거죠. 만약 이때 특허를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오늘 링크 하나 클릭할 때마다 10원씩 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웹이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바로 이 개방과 공유의 정신 덕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한때는 웹 개발의 필수템이었는데 지금은 추억이 되어버린 기술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개발자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25년 사이에 사라지거나 명성이 확 꺾인 기술들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좀 연식이 있는 개발자분들은 살짝 추억이 올라올 겁니다. 자, 출발하시죠. 1번 프레임셋입니다. 90년대 홈페이지 기억나시죠? 왼쪽에는 메뉴, 오른쪽에는 본문, 헤더 있고요. 딱 이런 구조가 많았죠. 그런데 프레임셋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주소, 즉 URL이 하나로 고정되어서 지금 이 페이지 링크를 보내줄게. 이게 안 됐어요. 물론 과거에는 URL을 브라우저 창에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 때문에 SEO, 즉 검색엔진 최적화가 안 되고 뒤로 가기나 북마크 같은 걸 하려고 해도 난감했었죠. 그래서 웹 표준이 발전하면서
프레임셋은 결국 HTML5에서 폐기 쪽으로 결정됩니다. 2번 플래시입니다. 웹 애니메이션, 게임, 인터랙션. 한때 웹을 살아 움직이게 만든 왕이었죠. 웹사이트 인트로 페이지에 플래시의 동적 효과를 엄청 써댔죠. 플래시 게임도 엄청 인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플래시는 시간이 갈수록 보안 문제 그리고 모바일 시대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결국 어도비는 2020년 12월 31일부로 플래시 지원을 종료했고 이후 실행도 차단했죠. 플러그인 기반 기술은 표준이 커지면 가장 먼저 위험해집니다. 3번 실버라이트. 마이크로소프트의 야심작이었죠. 플래시처럼 리치 UI를 만들되 단넷 생태계로 기업용까지 잡겠다는 MS의 거대한 꿈이었죠. 하지만 결국 같은 운명을 맞습니다. 브라우저 플러그인에 기대고 지원되는 브라우저가 줄어들면서 2021년 10월 12일부로 공식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 실버라이트 탄생을 정말 환영했고 공부도 꽤 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저의 학습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웹은 특정 회사의 런타임보다는 브라우저 표준이 이깁니다. 4번 액티브엑스. 한국 개발자라면 이 공포의 노란색 바 다 기억나시죠? 액티브엑스는 IE에서 실행되는 윈도우용 실행 파일 같은 거라서 웹에서 은행, 결제, 보안 모듈을 다 때려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장점이 곧 단점이었습니다. 웹인데 설치를 해야 하고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종속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안 이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2022년에 사실상 퇴장하면서 액티브엑스도 주류 웹에서는 같이 내려왔죠. 여기서 교훈은 웹의 강점은 설치 없이 접근하는 건데 그걸 깨면 결국 이렇게 퇴장합니다. 5번 자바 아이플릿. 웹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당시엔 정말 멋있어 보였죠. 하지만 현실은 로딩, 보안 경고, 플러그인. 결정타는 브라우저들이 MP API라는 플러그인 지원을 종료한 겁니다. 파이어폭스는 2017년부터 대부분의 MP API 플러그인을 막았고 자바도 같이 막혔죠. 크롬은 더 일찍 2015년에 MP API를 제거했고요. 브라우저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결국 이렇게 사라집니다. 6번 ASP. 정말 많은 사이트가 ASP로 구현되었었죠. 이 꺽쇠 퍼센트 안에 비베 스크립트를 넣고 쉽고 빠르게 서버를 만들 수 있어서 좋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코드가 스파게티가 됩니다. ASP는 1996년에 등장했고 2002년에 ASP 단넷이 후계자로 나오면서 사실상 대체되는데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2002년도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아마 지금도 레거시로 된 환경 중에서 ASP로 된 사이트가 운영 중인 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ASP 하면 생각나는 게 테오의 ASP입니다. 정말 멋진 분이었죠. 테오. 7번 SOAP. 이건 뭐 사라졌다기보다는 주류가 바뀐 사례인데요. SOAP 1.1이 2000년에 공개되면서 기업용 웹 서비스의 표준처럼 사용되었습니다. XML 봉투에 규격, 보안, 계약을 빡시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웹과 모바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가볍고 단순한 REST 그리고 JSON 조합이 확 퍼졌죠. SOAP은 지금도 엔터프라이즈에 남아있지만 웹 개발자의 주류 스택에서는 내려온 느낌입니다. 8번 jQuery. 이건 진짜 이 달러의 기적이었죠. jQuery 1.0이 2006년에 나오면서 브라우저마다 다른 DOM, 이벤트 문제, 즉 호환성 문제를 한 방에 정리해줬죠. 한때 프론트 개발의 완전 필수 라이브러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브라우저 표준 API가 좋아졌고
리액트나 뷰 같은 컴포넌트 중심 개발이 대세가 되면서 jQuery는 사망이 아니라 주류에서 내려온 상태에 가깝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용되는 곳이 있긴 할 겁니다. 여기서 교훈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 도구는 그 문제가 사라지면 역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9번 인터넷 익스플로러. 애증의 파란 E. IE는 1995년에 시작했고 웹의 역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에 끼워 팔면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누르고 브라우저 시장을 점령했었죠. 하지만 표준과 멀어지고 보안과 호환성 문제 그리고 크롬 같은 새로운 브라우저와의 경쟁에서 결국 밀리고 IE11 데스크톱 앱이 2022년 6월 15일부로 종료됩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밀고 있는데요. 예전만 못하죠. 여기서 교훈은 독점은 오래 갈 수는 있어도 표준을 거스르면 결국 비용이 폭발합니다. 자, 잘 보셨나요? 다들 한때는 최신이었고 그때는 최고였죠. 그런데 결국 남는 건 하나입니다. 영원한 기술은 없다. 우리가 지금 열광하는 리액트, 스프링 또 언젠가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도구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세요. 표준, 호환성, 접근성, 보안 이러한 본질을 지키는 기술은 오래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웹의 양방향 통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웹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하는 구조죠. 서버가 먼저 브라우저한테 값을 푸시하거나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신하기 어려운 프로토콜이죠. 과거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여러 꼼수가 사용됐는데요.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SSE나 웹소켓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요즘 웹 개발 하시는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웹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면접관이 웹에서 실시간 알림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술을 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HTTP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서버는 요청 없이 먼저 브라우저, 즉 클라이언트한테 말을 걸 수 없어요. 즉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을 해야 서버가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고 연결을 끊는 구조죠. 요청 먼저 응답. 그래서 웹에서도 서버의 어떤 변화를 실시간성으로 받기 위해서 폴링이라는 어떤 기법들이 처음에는 이용되었습니다. 보면 폴링은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요청하고 응답하고 또 일정 시간 지나면 요청하고 응답하고 반복적으로 요청과 응답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일정 주기마다 클라이언트가 계속 요청을 보내는 구조였죠. 뭐 오랜 옛날에는 프레임 또는 아이프레임을 써서 폴링을 했는데 이렇게 연차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안 보이는 아이프레임이나 프레임을 써서 그 서버 요청을 계속 하게 되면 딸깍딸깍 소리가 나죠. 그래도 실시간성이 어느 정도 구현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AJAX라는 비동기 통신이 나왔죠. 이거 나오면서부터 폴링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죠. 다만 이 폴링도 실시간 양방향 통신이 아니죠. 계속 요청과 응답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트래픽이 발생하고 서버가 줄 데이터가 없어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요청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롱 폴링이에요. 폴링의 이 낭비를 줄여보고자 해서 나온 게 롱 폴링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면 서버가 바로 응답하지 않고 이 요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홀드하죠. 그리고 서버에서 뭔가 줄 데이터가 생기면 그 순간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롱이라는 단어가 붙었고요. 클라이언트는 응답을 받으면 다시 또 요청을 바로 합니다. 그러면 서버가 또 계속 그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가 뭔가 줄 게 있으면 그때 또 응답을 하는 구조였죠. 자, 이게 그 내용이고요. 이 한계가 있죠. 이것도
이거 역시 실시간 양방향 통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리고 서버의 이벤트 빈도가 높으면 뭐 폴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여전히 불필요한 요청과 해제, 오버헤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연결 유지, 타임아웃 관리하는 운영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SSE, 서버 센트 이벤트인데요. 이건 HTML5의 표준으로 들어갔죠. 이건 이름 그대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이벤트를 스트림 형태로 흘러보내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HTTP 연결을 끊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가 계속 데이터를 밀어넣습니다. 자, 이때 콘텐츠 타입은 텍스트 이벤트 스트림입니다. 응답을 하면서 이 타입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는 계속 응답이 올 게 남았구나 하고 이 연결을 끊지 않는 거죠. 장점은 알림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라우저가 연결이 끊겼을 때 자동 재연결도 지원하고, 단점은 이게 이전에 다른 것과는 다르게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단방향이에요. 물론 처음에 연결 자체는 클라이언트가 먼저 하지만 그 뒤로부터는 서버만 브라우저, 즉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HTTP 1.1에서는 브라우저당 연결수 제한이 있었는데 이건 HTTP2로 오면서 완화됐습니다. 자, 대망의 웹소켓입니다. 이거 나왔을 때 정말 좋았어요. 저는 앞서 서버 센트가 나왔을 때도 진짜 좋았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완전한 양방향 전 이중 통신이 된 거죠. 웹에서도 드디어. 한번 개념을 볼까요? 처음에 연결은 HTTP로 여전히 시작하고 서버와 통신하면서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웹소켓 프레임 통신을 하게 되고요. 일반 TCP 통신하고 유사하게 헤더 없이 가벼운 패킷만으로 실시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합니다. 프로토콜도 HTTP가 아니라 WS로 시작하죠. 그리고 브라우저가 먼저 요청을 보낼 수도 있고 서버가 보낼 수도 있고 뭐 자유자재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운영의 난이도입니다. 연결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HTTP의 어떤 그 본질적인 특성, 그러니까 비연결 상태가 아니라 서버는 상태를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로드 밸런서나 방화벽 같은 데서 이 프로토콜을 튕겨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HTTP하고는 조금 다른 스케일링 전략이 필요합니다. 뭐 코드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코드는 뭐 저희가 요즘 코드를 못 짜서 개발을 못 하는 건 아니죠.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어떤 특징과 장단점 이런 걸 잘 알고 사용해야 되겠죠. 코드로 넘어갈게요. 자, 웹소켓은 HTTP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오버헤드가 적고요. 뭐 폴링이나 롱폴링 모두 HTTP죠. 뭐 매 요청마다 연결 수립 비용 발생하고 무거운 헤더 반복하죠. 물론 이제 연결 수립은 매 요청마다 이건 사실 HTTP2 와서는 많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HTTP는 무겁습니다. 반면에 웹소켓은 최초 1회 연결해서 그 뒤로는 이 연결을 유지하고 데이터, 즉 가벼운 프레임만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적죠. 자,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죠. 폴링은 단방향, 실시간성이 좀 떨어지죠. 용도로 보면 뭐 단순하게 서버 상태 확인 할 때 사용하면 좋고요. 롱폴링 역시 단방향이죠. 브라우저가 요청하고 서버가 응답하는. 실시간성은 서버가 자기가 응답할 데이터가 있을 때 응답하기 때문에 폴링보다는 실시간성이 좋은 거죠. 간단한 알림 과거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버 센터 이벤트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계속 스트림 형태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실시간성이 많이 좋아졌죠. 알림 구현할 때 이걸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웹소켓 완전한 전 이중 통신이죠. 실시간. 뭐 실시간성이 그냥 딱 맞죠. 우리가 보통 예전에 TCP 소켓으로 하던 채팅, 뭐 게임 이런 것들 다 웹소켓으로 구현하면 되죠. 네. 앞서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실시간성이 조금 덜 중요하다.
뭐 대시보드를 갱신하거나 뭐 빠른 시간이 아니라 몇 분 단위의 어떤 그런 상태 체크도 충분히 괜찮다 하면 폴링을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서버가 주는 알림만 받으면 된다. 클라이언트에서는 특별히 데이터 보낼 거 없다. 그럴 경우에는 서버 센터 이벤트 쓰면 좋고요. 알림.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서로 양방향 통신을 계속 해야 된다. 뭐 채팅 같은 거 있죠. 게임. 그런 건 웹소켓.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은 폴링은 주기적으로 계속 요청하는 거고, 웹소켓은 한번 연결을 맺고 양방향으로 계속 통신하는 방식. 말씀드린 대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알림만 필요하다면 SSE가 효율적이다. 양방향 통신이 필요하면 웹소켓.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추가 질문들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웹소켓 사용 시 이 로드 밸런싱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 HTTP는 상태가 없기 때문에 로드 밸런스 통해서 스케일 아웃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웹소켓은 연결을 계속 유지한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 TCP 소켓처럼. 그래서 이 로드 밸런스 STK 세션을 사용하거나 백단에 그 어떤 큐를 둬서 메시지를 서버 간에 공유하는 형태로 아키텍처가 구성돼야 됩니다. 이 확장할 때는 뭐 한 대로 할 때는 상관없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서버 센터 이벤트는 동시 접속수가 제한되었는데 뭐 HTTP2에서는 뭐 완화가 됐고요. 세 번째, 어떤 방화벽에서 웹소켓이 차단되면 어떻게 하나? 이 웹소켓도 HTTP하고 똑같은 그 포트 번호를 쓰는데 이 프로토콜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WS라고 프로토콜. WS. 보안은 WSSS. 이 프로토콜의 이 포맷이 달라요. HTTP랑. 그래서 방화벽이나 뭐 이런 보안 장비 뭐 이런 데서 튕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소켓을 자바스크립트 구현체로 바로 쓰지 말고 이 소켓 IO 같은 잘 만든 라이브러리 사용하면 웹소켓 실패할 때 자동으로 그 한 단계 밑으로 내려줍니다. 롱폴링 말씀드렸죠. 즉 폴백이라 그러죠, 이거를. 그래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폴백을 지원하기 때문에 socket.io 같은 라이브러리를 써서 웹소켓을 구현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웹에서 실시간 통신할 때 이 네 가지인가요? 기법들 한번 성격에 맞게 잘 사용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메시지 보내면서 이모지 몇 개 쓰셨나요? 이제는 이모지 없는 대화는 상상하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노란 얼굴들,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림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이모지의 충격적인 비밀, 그 원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모지는 JPG나 PNG 같은 이미지 파일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이미지라면 확대했을 때 픽셀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모지는 아무리 확대해도 선명합니다. 이모지의 정체는 바로 글자입니다. 알파벳 A나 한글 가와 같은 글자죠.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가능하고 글자 크기를 키우면 같이 커지는 겁니다. 이모지는 1999년 일본의 통신사 NTT 도코모의 구리타 시케타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당시엔 12 곱하기 12 픽셀의 아주 단순한 도트 그림이었죠. 이것이 최초의 이미지였습니다. 이게 일본 내에서만 쓰이다가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이모지들이 유니코드 표준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공통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2011년에 애플이 아이폰 키보드에 이모지를 넣으면서 폭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일상 언어가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모지가 감성, 영어 단어 이모션에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발음이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땡, 틀렸습니다. 이모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림을 뜻하는 에와 문자를 뜻하는 모지가 합쳐진 말로 이모지는 그림 문자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이모션이랑 발음이 비슷해서 전 세계적으로 더 빨리 퍼진 것 같기도 하네요. 재밌는 건 유니코드는 코드에 대한 정의일 뿐이라는 겁니다. 유니코드가 웃는 얼굴을 코드로 정의하면 애플, 구글, 삼성, 마이크로소프트는 각자의 스타일대로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애플은 입체적인 물총, 구글은 심플한 물총, MS는 굵은 테두리 물총이죠. 옛날엔 애플은 물총인데 삼성은 진짜 곤충이라서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통일되는 추세입니다. 다른 이모지들도 자세히 보면 아이폰과 삼성폰, 윈도우 등에서 같은 이모지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모지 쓰려고 네이버에 웃는 이모지 검색해서 복사하시나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키와 마침표, 맥에서는 컨트롤, 커맨드, 스페이스. 이 단축 키만 기억하면 언제 어디서든 이모지 키보드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는 없는 희귀한 이모지나 이모지의 유래가 궁금하다면 emojipedia.org라는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이모지계의 백과사전 같은 곳이죠. 자, 이제부터 개발자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웃는 얼굴이 그림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유니코드 1F600이라고 하는 심긴스 코드죠. A가 유니코드 0041인 것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표는 유니코드의 이모지가 정의된 범위를 보여줍니다. 보통 영어나 한글은 유니코드의 앞쪽, 즉 BMP 영역에 정의되어 있지만 이모지들은 저 멀리 뒤쪽 동네, 즉 SMP 영역에 모여 삽니다. 그래서 가끔 구형 시스템에서는 이 영역을 지원하지 않아서 이모지가 물음표나 네모로 깨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모지는 합체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가족 이모지는 사실 글자 하나가 아닙니다. 아빠와 접착제, 엄마와 접착제, 딸, 이렇게 이모지가 합체돼서 하나의 이모지로 표현되는 것이며, 이렇게 하나의 이모지로 표현된 가족 이모지는 무려 5개 이상의 코드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접착제가 바로 JWJ, 제로 위드 조이너라는 것입니다. 폭이 없는 접합자입니다. 폰트가 이 순서를 발견하면 이건 가족 그림을 하나로 보여줘야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합체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국기 KR을 깃발 그림 하나가 아니라 지역 표시 문자 K와 R 두 글자가 만나서 뿅 하고 국기로 변하는 겁니다. 피부색도 손모양 문자에 피부색 패치 문자를 덧붙여서 색을 입히는 원리입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모지의 텍스트 길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길이를 쟀다가는 큰 거 다칩니다. UTF-8 기준으로 알파벳 A는 1바이트지만 한글은 3바이트죠. 그리고 일반적 이모지는 4바이트입니다. 그런데 앞서 두 개가 합쳐진 국기 이모지나 피부색을 붙인 손 이모지는 8바이트입니다. 그리고 4명이 모인 가족 이모지는 눈에는 한 글자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25바이트나 차지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컬럼 길이를 박캐릭터 10 정도로 해놓고 가족 이모지가 들어오면 에러가 나거나 잘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모지의 탄생부터 원리, 합체의 비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채팅창 이모지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유니코드로 정의된 문자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최애 이모지를 남겨주세요. 따봉!